저는 윤정희 올해 69살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소비와 허영으로 가득했던 전반부와 비움과 만족으로 채워진 후반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지방은행 창구에서 일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28살,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었죠. 당시만 해도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꽤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안정적인 월급에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안정감이 저를 소비 지향적인 삶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늘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직업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점차 명품 가방과 옷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특히 30대 중반부터는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옷과 가방, 액세서리에 쓰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헛된 소비였는데 그때는 그게 제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패 같았어요. 윤 과장님은 항상 옷을 잘 입으시네요. 그 가방 새로 사신 거예요.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런 말들이 저를 기분 좋게 했고 더 많은 소비를 부추겼죠. 남편은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했는데 저보다 수입이 적었어요. 그래서인지 점점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고 가정보다는 제 외모와 이미지에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도 교육비와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썼어요. 특히 아들이 영어를 잘하길 바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비싼 영어 학원을 보냈고 중학생 때는 어학연수까지 보냈죠. 지금의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 간 것도 어쩌면 그때부터 심어준 해외 지향적 가치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축은 거의 할 수 없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가 갚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남은 돈으로 또 쇼핑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쇼핑과 외모 관리에 남편은 자기 일과 취미에 빠져 살았으니까요. 결국 49살 되던 해에 남편의 외도가 발각됐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들은 23, 딸은 19이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빠듯했어요. 특히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컸죠. 이혼 후에도 소비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실감과 공허함을 쇼핑으로 달래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니까 더 멋있게 꾸며야 한다. 쓸쓸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에 집착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카드빚이 2천만 원까지 쌓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54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그때 문득 이렇게 살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은행에서 일하며 많은 노인 고객들을 봐왔기에 노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고. 변화의 시작은 우연히 접한 한 책에서 시작됐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소유가 아닌 비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책에서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했죠. 100벌이 넘는 옷을 하나하나 꺼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워 망설였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과감하게 정리했죠. 결국 30벌 정도만 남겼어요. 놀랍게도 옷장이 비워지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침마다 오늘은 뭘 입지? 라는 고민도 줄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사라졌죠. 그 다음으로는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정리했어요. 결국 제가 정말 아끼고 필요로 하는 물건만 남겼죠. 소비 습관도 바꿨어요.
매일 마시던 테이크아웃 커피 대신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기 시작했고 외식 횟수도 줄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한 달 지출을 엑셀에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렇게 약 3년간 노력한 결과 카드 빚을 모두 갚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특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종종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 통장 잔고와 미래를 생각하며 참았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의 가치였어요. 물건을 줄이면서 오히려 제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점점 남들의 시선보다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56살 은행 정년이 다가오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어느 정도 저축을 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걱정됐죠.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퇴직 3년 전부터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월급의 40%를 무조건 저축하기로 결심했죠. 이를 위해 생활비를 더욱 줄였어요.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고 커피도 집에서 텀블러에 담아 가져갔어요. 동료들과의 회식도 최소한으로 참석했고 명절 선물도 실용적인 것으로 간소화했죠. 퇴직을 1년 앞두고는 주택 청약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32평형 소형 아파트였는데 당시 가격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시세가 2억 5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이 제게 딱 맞는 크기라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처음에는 퇴직 후 서울로 이사할 생각도 했어요.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딸 근처에서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딸네 집 근처 아파트 전세 가격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앞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캐나다 이민을 결정한 거예요. 당시 아들은 41살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어를 잘했던 아들은 해외 지사 근무 경험도 있었고 캐나다에 친구들도 많았죠. 그러던 중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생겼고 가족과 함께 이민을 결정했어요. 아들은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캐나다는 노인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옆에서 돌봐드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잠시 고민했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의존성이 걱정됐죠. 결국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대신 아들 가족의 이민 정착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랐죠. 그리고 얼마 후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의 결혼식과 신혼집 마련을 위해 2천만 원을 더 지출했고 이로 인해 제 저축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60살에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막연한 여유로움을 느꼈어요. 이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도 다녀오고 오랜만에 쇼핑도 즐겼어요. 특히 일본 홋카이도와 유럽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면서 1,000만 원 넘게 썼어요. 하지만 퇴직 후 6달이 지나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퇴직금 중 2천만 원이 이미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모든 돈을 다 쓰게 될 거라는 계산이 나왔죠. 그때 다시 한번 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서울 이주 계획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딸이 결혼하고 분가했으니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서울 생활비는 제가 살던 지방 소도시보다 2배 이상 비쌌어요. 월 200만 원은 기본으로 들 것 같았어요. 반면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월 1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죠. 딸은 제가 서울로 오지 않기로 한 결정에 반대했어요. 엄마 혼자 지방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이 드시면 병원도 가야 하고 누가 옆에서 봐드려야 하는데. 딸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서울에 가면 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것보다는 제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기로 했어요. 제 소유의 집이니 월세 부담이 없고 관리비도 월 15만 원 정도로 부담 없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이웃들과도 이미 친분이 있었고 동네 지리도 익숙했어요. 무엇보다 이 도시에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과 추억이 있었죠. 퇴직 1년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했어요. 필수품만 남기고 대부분의 물건을 정리했죠. 옷은 사계절용 각 7벌씩만 남겼고 가전제품도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등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신용카드도 해지하고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기 시작했죠. 월 지출 목표도 확실히 세웠어요. 식비 30만 원, 공과금 15만 원, 기타 잡비 5만 원으로 총 50만 원이었죠.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점점 가능해졌어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였고 마트에서도 필요한 것만 계획적으로 구매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텃밭 분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연 5만 원에 3평 정도의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평소 식물 가꾸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바로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텃밭을 가꾸는 법은 유튜브로 독학했어요.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죠.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등 기본 채소들을 심었어요. 놀랍게도 수확량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죠.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마트에서 채소를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텃밭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고 텃밭을 통해 만난 이웃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특히 비슷한 또래의 텃밭 자매들이라는 5명의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들과 주 1회 돌아가며 집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 것이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와 텃밭 가꾸기를 통해 저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140만 원 중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있어요. 퇴직금도 대부분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원금을 지키고 있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제 행복 수준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충분하다고 느껴요. 필요한 것이 적어지니 만족감은 오히려 커진 거죠. 한 달에 한 번 10,000원짜리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사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잘 실천할 수 있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해요. 둘째,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셋째, 소유보다 경험에서 오는 기쁨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제 경험이 너무 평범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상적인 변화가 모여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예전에 화려했던 삶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진정한 제 모습에 더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서울로 이사갈 계획을 포기하고 지방 소도시에 남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딸의 반대가 컸어요. 엄마 혼자 지방에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나이 들면 병원도 가야 하고 누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는데 라며 걱정했죠.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서울에 가면 딸과 가까이 살 수 있고
대형 병원들도 많으니 의료 접근성이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울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딸네 집 근처 전세만 해도 3억 원이 넘었고 월 생활비도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반면 제가 살던 지방 소도시는 제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니 주거비 부담이 없고 생활비도 월 100만 원 이하면 충분했죠. 결정적이었던 건 서울에 가면 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항상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내 힘으로 살자라는 게 제 원칙이었거든요. 그렇게 지방 소도시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필수품만 남기고 대부분의 물건을 정리했죠. 특히 옷장 정리는 철저하게 했어요. 사계절용 각 7벌씩 총 28벌만 남겼어요. 처음엔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그것도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전제품도 과감하게 줄였어요.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에어컨도 온도가 35도를 넘을 때만 잠깐 틀고 대부분은 선풍기로 지냈죠.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따뜻하게 보냈고요. 이렇게 하니 전기요금이 월 3만 원 이하로 줄었어요. 신용카드도 모두 해지하고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자꾸 지출 한도를 넘게 되더라고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 쓸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지출 관리가 됐죠. 매달 첫날 생활비 50만 원만 통장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저축 계좌로 옮겼어요. 식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했어요. 외식을 완전히 끊고 모든 식사를 직접 해먹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요리가 서툴러서 실패도 많았어요. 은행에 다닐 때는 거의 요리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유튜브 요리 영상을 보며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특히 하나의 재료로 여러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익혔죠. 예를 들어 감자 한 망을 사면 감자전, 감자조림, 감자스프 등 다양하게 활용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식단을 미리 짜고 필요한 재료만 구입했죠. 특히 세일 상품이나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적극 활용했어요. 저녁 시간대에 마트에 가면 신선식품들이 할인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사서 바로 조리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방식으로 식비를 크게 줄였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텃밭 분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연 5만 원에 3평 정도의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평소 식물 가꾸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바로 신청했어요. 텃밭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막막했어요. 흙만 있는 작은 공간을 어떻게 가꿔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텃밭 가꾸기를 독학했어요. 채소별 심는 시기, 물 주는 방법, 병충해 관리까지 하나하나 배웠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상추가 벌레에 다 먹히기도 하고 토마토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 시들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그러다 둘째 해부터는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 등 기본 채소들을 모두 키우게 됐죠. 특히 잎채소는 한 번 심으면 계속 수확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따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놀랍게도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혼자 다 먹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텃밭 작물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제가 상추와 방울토마토를 많이 키우면 옆집 할머니는 고추와 가지를 많이 키워서 서로 교환하는 시기였죠.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마트에서 채소를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식비가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었고 더 중요한 것은 식품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농약 없이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를 매일 먹으니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텃밭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어요.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됐죠. 무엇보다 텃밭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텃밭을 가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친해졌어요. 특히 텃밭 자매들이라 부르는 5명의 친구들이 생겼는데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인생 경험을 가졌지만 텃밭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여 깊은 우정을 쌓게 됐죠. 우리는 주 1회 돌아가며 집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각자 집에서 직접 만든 차 한 종류씩을 가져와서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누군가는 국화차를, 누군가는 대추차를, 저는 주로 텃밭에서 딴 민트로 만든 허브티를 준비했어요. 간식도 최대한 직접 만든 것으로 준비했어요. 고구마 마탕, 호박죽, 콩고물떡 같은 건강한 간식들이었죠. 이 모임은 단순한 수다 모임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건강 팁을 나누고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고 때로는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특히 비슷한 연령대다 보니 서로의 고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불안 같은 주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위로받았죠. 이렇게 텃밭과 이웃들 덕분에 제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경제적으로는 미니멀하게 살지만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거죠. 특히 은행에서 일할 때는 경쟁과 스트레스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게 됐어요. 주거 환경도 미니멀하게 바꿨어요. 32평 아파트지만 실제로는 한 방과 거실만 주로 사용해요. 나머지 방들은 계절 물건을 보관하거나 손님이 올 때만 사용하죠.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을 끄고 주로 생활하는 공간만 따뜻하게 유지해요.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지내는데 이렇게 하니 난방비가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어요. 집 안 인테리어도 심플하게 바꿨어요. 필요 없는 장식품은 모두 정리하고 꼭 필요한 가구만 남겼죠. 벽에는 제가 직접 그린 수채화 몇 점만 걸어두었어요. 은행 다닐 때는 비싼 인테리어 소품에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텃밭에서 가져온 계절 꽃이나 나뭇가지로 집을 꾸며요. 비용은 들지 않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청소도 훨씬 쉬워졌어요. 물건이 적으니 먼지가 쌓일 곳도 적고 정리정돈도 간단하죠. 매일 아침 15분만 투자하면 집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청소용품도 식초, 베이킹소다, 레몬 등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들어 사용해요.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절약되죠.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제 월 지출은 정말로 50만 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식비 20만 원, 공과금 및 관리비 20만 원, 기타 잡비 10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140만 원 중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 90만 원은 저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비상시를 대비한 자금도 계속 늘릴 수 있고 퇴직금도 거의 그대로 보존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생활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은행에 다닐 때는 월급의 대부분을 쓰는 습관이 있었기에 갑자기 지출을 줄이는 것이 스트레스였어요. 특히 초반에는 자꾸 예전 생활 방식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백화점 세일 기간에 쇼핑하는 즐거움, 친구들과의 호화로운 식사, 수입 화장품을 사용하는 만족감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욕구들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다른 형태의 만족감을 찾게 됐죠. 텃밭에서 첫 토마토를 수확했을 때의 기쁨, 직접 만든 김치가 맛있게 발효됐을 때의 뿌듯함,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이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제 삶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었죠. 이런 마음의 변화가 미니멀 라이프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제 하루 일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행에 다닐 때는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비슷한 루틴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은행 다닐 때는 늘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아마도 일찍 자는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저녁 8시면 잠자리에 들거든요.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전기료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15분간의 간단한 요가와 명상이에요. 요가는 유튜브 영상을 보며 독학했어요. 특히 관절에 좋은 동작들을 중심으로 해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명상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이 시간이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으로는 텃밭에 나가요. 아침 공기가 상쾌할 때 텃밭 일을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물 주기, 잡초 뽑기, 채소 수확하기 등의 일을 해요.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고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식물들을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특히 제가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텃밭에서 그날 먹을 채소를 따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주로 현미밥과 텃밭에서 딴 채소로 간단한 비빔밥이나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요. 가끔은 전날 저녁에 담가둔 콩나물이나 숙주나물로 국을 끓이기도 하고요.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활력도 생기거든요. 오전 시간은 주로 집안일을 해요. 청소, 빨래, 반찬 만들기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죠. 특히 반찬은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소분해 냉동 보관해요. 이렇게 하면 매일 요리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김치, 장아찌, 나물무침 같은 저장성 좋은 반찬들을 주로 만들어요. 점심은 보통 11시 30분쯤 먹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 점심시간도 자연스럽게 당겨졌어요. 점심은 아침보다 조금 든든하게 먹는 편이에요. 현미밥에 텃밭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 두부나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죠. 육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먹어요. 고지혈증이 있어서 채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 시간은 주로 독서와 산책을 해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가끔은 오디오북을 들어요. 특히 인문학, 철학, 역사 관련 책을 좋아해요. 은행에 다닐 때는 업무 스트레스로 책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최소 1시간은 독서에 할애해요. 오후 4시쯤이면 산책을 나가요. 우리 동네 뒤편에 작은 산책로가 있는데 그곳을 한 바퀴 돌면 약 5km 정도 돼요. 걷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잖아요. 게다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만보기 앱으로 걸음수를 체크하는데 하루 평균 7,000보에서 8,000보 정도 걸어요. 산책하면서 주변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와 꽃, 가끔 마주치는 작은 동물들, 하늘의 구름 모양까지. 은행에 다닐 때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경이롭게 느껴져요. 가끔은 예쁜 돌이나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집 안작은 정원을 꾸미기도 해요. 저녁은 보통 6시쯤 먹어요. 저녁 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해요. 보통죽이나 수프, 가벼운 샌드위치 정도예요. 소화도 잘 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녁을 일찍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잠도 잘 오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주로 취미 생활을 즐겨요. 뜨개질,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일기는 10년 넘게 꾸준히 쓰고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 3가지를 꼭 적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 적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떠올라요. 이 습관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일주일에 3번은 도서관에 가요. 우리 동네 도서관이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어서 산책 겸 자주 가요. 새로운 책을 빌리기도 하고 가끔은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나 영화 상영에 참여하기도 해요. 특히 매달 한 번 있는 실버 독서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 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동네 작은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요.
주로 무료급식소에서 음식 준비와 배식을 도와요. 처음에는 시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을 주거든요. 특히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 삶에 더 감사하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영화를 봐요. 우리 동네 작은 영화관에서 월요일마다 문화의 날이라고 영화를 10,000원에 상영해요. 그날을 기다렸다가 꼭 영화 한 편을 봐요. 대부분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를 상영하는데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들이라 좋아요. 이게 제가 허용하는 유일한 사치예요. 의복도 미니멀하게 관리해요. 사계절용 각 7벌씩 총 28벌만 가지고 있어요. 모두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들이에요. 특히 서로 매치하기 쉬운 색상과 스타일로 구성했어요. 이렇게 하니 오늘 뭘 입지? 라는 고민이 사라졌어요. 옷장을 열면 모든 옷이 다 마음에 들고 편안하니까요. 화장품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선크림, 보습제, 비비크림 정도만 사용해요. 은행 다닐 때는 백화점 화장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대부분 약국이나 올리브영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을 써요.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마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채식 위주의 식단, 충분한 수면 덕분일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지만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했어요. 더 비싼 가방,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지금은 충분함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음식,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친구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더 그래요. 아들은 캐나다에 있고 딸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로움도 결국은 익숙해지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색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기술의 도움도 큰 힘이 됐어요. 아들 가족과는 주 1회 화상통화를 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어려웠지만 도서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실에 다니며 배웠어요. 이제는 카카오톡, 유튜브, 화상통화 앱을 능숙하게 사용해요. 특히 캐나다에 있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화상으로 남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서울에 올라가거나 딸 네 가족이 내려와요. 처음에는 더 자주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가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경제적으로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작지만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딸 가족이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요. 이런 독립적인 태도 덕분인지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딸이 얼마 전에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건강 문제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경도 골다공증, 백내장 초기,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건강 문제도 일상 속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하루 5km 걷기로 골다공증 예방을 해요. 채식 위주 식단으로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해서 눈 건강을 보호해요. 백내장은 아직 초기라 수술 대신 점안액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2년마다 받는 국가 건강검진을 꼭 챙기고 지역 보건소의 무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요. 당뇨 예방교실, 노인 건강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약국보다는 한의원 침수를 이용해 통증을 관리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돼서 부담이 적어요. 정신건강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주 1회 지역 노인복지관 마음 나누기 모임에 참여하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불면증이 있어서 취침 전에는 카모마일 허브차를 마시고 15분간 명상을 해요. 이런 루틴 덕분에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인간관계예요. 은행에 다닐 때는 주로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는데 퇴직 후에는 그런 관계가 대부분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니까요. 대신 새로운 인연들이 제 삶에 들어왔어요. 텃밭을 통해 알게 된 텃밭 자매들, 도서관 실버 독서 모임 친구들, 교회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 이런 인연들은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더 깊은 관계예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다 보니 서로의 고민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텃밭 자매들과는 주 1회 티타임을 갖는데 이 모임이 제 일주일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5명이 돌아가며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각자 차 한 종류와 간단한 수제 간식을 준비해요. 저는 주로 텃밭에서 딴 민트로 만든 허브티와 고구마 마탕을 준비하죠. 이 모임에서는 단순한 수다를 넘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요. 전략 팁, 건강관리법, 손주 육아 조언, 심지어 죽음에 대한 준비까지. 나이든 여성들만의 솔직하고 깊은 대화가 오가죠.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서로의 고민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도서관 독서 모임은 매달 한 번 모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해요. 주로 인문학, 철학책을 읽는데 각자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워요. 이 모임을 통해 제 사고의 폭이 넓어졌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교회 봉사활동은 제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봉사를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쁨을 느껴요. 주 1회 무료급식소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 삶에 더 감사하게 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 은행 다닐 때보다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때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온라인 세계와의 연결도 중요해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유튜브로 텃밭 가꾸기, 요리법, 건강정보 등을 찾아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대화해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면 나이 들어도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어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1억 원은 안전한 정기예금에 넣어두었고 3천만 원은 국채로 투자해 연 3.5%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나머지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예금에 유지하고 있고요. 연금 140만 원 중 50만 원만 사용하고 90만 원은 매달 저축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경제적 버퍼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월 지출 내역은 10년째 꼼꼼히 기록하고 있어요. 엑셀 파일에 모든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월말에 분석해요. 이렇게 하니 돈이 어디로 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계절별 특별 지출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료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보험도 필요한 것만 남겼어요. 예전에는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퇴직 후 모두 검토해보니 대부분 불필요했어요. 지금은 실손 의료보험 하나만 유지하고 있어요. 월 3만 원 정도 내는데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돼요.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75살 이후에는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계단이 없는 1층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러면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명시한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어요. 제 의지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서요. 장례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필요한 비용 500만 원을 별도로 적립해뒀어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유언장도 준비했고요.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물론 미니멀 라이프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큰 도전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화목한 가족 모임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자녀들의 SNS에서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죠. 특히 아플 때 곁에 가족이 없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얼마 전 독감으로 일주일간 앓았을 때는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도 결국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미니멀 라이프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을 달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거나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일기장에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가끔은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어려움은 사회적 시선과의 갈등이었어요. 그렇게 아끼며 뭐하러 사세요? 라는 주변의 질문을 자주 받았어요. 특히 은행 시절 동료들은 제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갖고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저는 그런 모임에 불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외됐죠. 자녀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엄마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아끼실 필요 있어요? 라며 안타까워했죠. 검소함이 구두쇠로 오해받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들 시선보다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결심했어요. 건강 문제도 현실적인 한계로 다가왔어요. 작년에 갑작스러운 충치 치료로 예상 외 의료비 60만 원이 들었어요. 텃밭 일로 허리 통증이 생겨 물리 치료를 받아야 했고 백내장도 점점 진행되어 곧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 호출기도 설치했는데 월 3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미니멀 라이프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건강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많이 가진 것보다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소유물이 줄어들수록 정신적 자유가 늘어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꼭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구를 구분하는 능력도 생겼고요. 20대였다면 이런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가장 행복해요. 바쁜 직장 생활에서 놓쳤던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텃밭에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을 알게 됐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는 여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의 소중함도 발견했고요. 후배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젊을 때부터 소비 습관을 관리하세요.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라는 거예요. 퇴직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막연한 계획은 위험하거든요. 또 집 크기보다 위치와 편의시설이 더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라는 점도 알려주고 싶어요.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몇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중요해요. 라는 것도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75살까지는 현재의 텃밭 가꾸기와 자급자족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요. 80살까지 건강하게 독립 생활하는 것이 목표고요.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 주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방법도 계속 모색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일기와 함께 간단한 회고록을 쓰고 있는데 언젠가 이것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삶이었다고 기억되고 싶어요라는 게 제 소망이에요.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소유가 아닌 경험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연금 140만 원으로 월 50만 원만 쓰며 사는 제 삶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검소하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50대에 변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걸음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믿고 따라가 보세요. 아마도 예상치 못한 행복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